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인생에는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도 있지만 때로는 절망 속에서 한 여성이 감당해야 할 가장 쓰라린 선택에서 비롯된 희생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희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 전신이 마비된 식물인간 상태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후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것의 머리를 밀어버려라. 우리 김씨 가문의 가풍을 더럽힌 저런 부정한 것은 강물에 던져야 해.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이 제게 달려들었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신마비였던 제 남편이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년 전 저는 22살의 한의대생 박서연이었습니다. 밝은 미래와 꿈으로 가득 찬 평범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건설회사는 하룻밤 사이에 부도가 났고 빚은 5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빚더미에 짓눌려 굽어버린 아버지의 등 소리 없이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며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은행의 압류 통지서와 거래처의 고소장이 날아왔을 때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감옥에 가야 할 것 같구나. 저희 가족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의 좁은 골목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눈부신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한 여자.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김산그룹의 김 회장이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저희 집으로 들어와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집안을 훑어보더니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사정은 들었어요. 그 목소리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50억, 저에겐 푼돈입니다. 빚을 전부 갚아주고 재개할 자금까지 지원해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두 분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김 회장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탁 소리가 나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물건값을 매기듯 저를 향했습니다. 따님을 제 아들과 결혼시키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김진호, 그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려한 외모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청년이었죠. 하지만 2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고 언어 능력까지 상실한 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결혼하는 것은 제 푸르른 청춘을 송두리째 무덤에 파묻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오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딸은 미래가 창창한 아이예요.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는 없습니다. 김 회장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비웃음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미래? 아비가 감옥에 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전 그저 법적인 아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외롭지 않게 진우 곁을 지키며 돌봐줄 사람. 알아보니 따님은 한의학을 전공하고 있더군요. 아주 적임자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흘의 시간을 주겠어요. 사흘 뒤에도 답이 없다면 법정에서 볼 준비나 하시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허름한 저희 집에는 지독하게 비싼 향수 냄새와 죽음 같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신마비 남편을 평생 돌보며 낯선 집에서 청춘을 썩히는 삶,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야 할지도 모르는 미래,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고뇌로 깊게 팬 아버지의 얼굴, 절망적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동이 트기 전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밤새 울어잠긴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주 현명한 아가씨로군. 그 순간 제 인생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평안을 위해 제 청춘과 행복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 삶은 어둡고 절망적인 나날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비된 남편의 휠체어 뒤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비밀이 말입니다. 사랑 없는 이 결혼의 끝은 어디일지, 효심 깊은 이 여성이 시댁에서 어떤 풍파를 겪게 될지, 그리고 마비된 남편이 숨긴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제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차갑고 신속한 혼인신고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도, 향기로운 꽃도, 따뜻한 축하의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급하게 지어주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구청 한쪽 구석에 앉아 눈물을 삼키느라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김 회장이 다리를 꼰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제 신랑 김진우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검은 정장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한 그의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 누군가 데려다 놓은 아름다운 인형 같았습니다. 직원이 저희 이름을 부르고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때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삐뚤빼뚤하게 남겨진 제 서명을 마지막으로 자유로웠던 제 처녀 시절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마자 김 회장은 저희 부모님께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경호원에게 진우 씨의 휠체어를 밀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돌아보며 안심하시라는 듯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조용히 그들을 따랐습니다. 고급 세단은 우리를 김씨 가문의 대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가 제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저택이었지만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웃음소리 하나 없이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 소리와 진우 씨의 휠체어 바퀴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회장은 저를 2층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생명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정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너희 부부의 방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임무는 진우를 돌보는 거다. 식사,
약, 대소변 처리까지 전부 내 손으로 해야 해.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일으켜서 몸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혀라. 점심은 12시, 저녁은 7시, 잠은 9시에 재워. 이 스케줄은 1분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저는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저를 샅샅이 훑어보더니 경고하듯 덧붙였습니다. 내 분수는 이 방 안에서 내 남편이나 돌보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이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라. 친구를 만나거나 친정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너는 이제 김씨 가문의 며느리다. 김씨 가문의 법도를 따라야 해. 어길 시에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제게 더 질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저는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숨 막히는 적막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화려한 방 한가운데서 한없이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무너질 수 없어. 저는 천천히 휠체어로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김진우 씨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푸른 빛이 돌 정도로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길고 짙은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 눈은 마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밀랍 인형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아마 듣지 못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거겠지요. 저는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휠체어를 욕실로 밀고 들어가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서툰 솜씨와 온 힘을 다해 그의 몸을 씻겼습니다. 그의 몸은 생명력 하나 없이 축 늘어져 모든 것을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그를 다시 커다란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다른 두세 개만큼이나 아득한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왕자였고 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판 공주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가사도우미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식사는 1인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방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다 먹고 다시 진우 씨에게 정성껏 죽을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반응 없이 무의식적으로 죽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사람을 시켜 방구석에 작은 간이 침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간이 침대에 누워 아득히 높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작지만 따뜻했던 우리 집이 그리웠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 그른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려던 순간 문득 큰 침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봅니다. 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헛된 생각을 떨쳐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잠들기 직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이성적이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깜짝 놀라 돌아봤을 때 그곳에는 깊은 정적과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봐.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첫 번째 비밀이 이미 제 앞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후로 제 나날은 지루하고 압박감 넘치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제 삶은
신혼방이라는 감옥에 갇힌 간호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이면 저는 진우 씨의 침대 곁에서 몸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근육이 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팔다리를 수동적으로 움직여주는 재활 운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은 김 회장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 마치 사소한 실수라도 찾아내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훑어보곤 했습니다. 몸을 닦일 땐 미지근한 물을 써야 한다는 것도 모르나?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고 차가우면 감기에 걸려 한의학을 배운다면서 이런 기본도 몰라? 죽을 먹일 땐 좀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여. 돼지 밥 주듯 하면 어떡해. 살에 들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비난과 질책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반항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반항하겠습니까? 이 거래를 받아들인 것은 저였고 제 자유를 판 것도 저였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쓰라림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는 언제나 넓은 방에서, 침묵하는 남편 곁에서 혼자 해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굴욕감이 매일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몇 조각뿐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먹던 저녁 식사가 그리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산해진미가 차려져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쓰디 쓴 모래알 같았습니다. 이 집에는 김 회장 외에도 저를 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작은아버지이자 제게는 시숙이 되는 김영철 상무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고 입가에는 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불행한 조카를 끔찍이 아끼는 다정한 삼촌인 척했죠. 그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온갖 비싼 보약과 영양제를 챙겨왔습니다. 새아가 고생이 많구먼. 그는 늘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지다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숙부에게 말해요. 어려워 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 남자에게 조금도 호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미소와 다정한 말 뒤에는 항상 위선과 계산적인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진우 씨를 볼 때면 아주 교묘하게 감춰진 희열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며 진우 씨의 상태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상세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반사, 신경, 호흡, 수면 상태, 심지어 대소변 문제까지도요. 처음에는 그저 삼촌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마치 진우 씨가 정말로 폐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새아가 왔네. 오늘 우리 진우는 좀 어떤가? 네, 늘 똑같으세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한참 동안 진우 씨를 바라보더니 제게 다가와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진우 참 기구한 운명이야. 원래는 똑똑하고 재능 넘치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하루하루 저는 이 집의 숨막히는 위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위안은 진우 씨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주변 사람들의 달콤하지만 거짓된 말들보다 오히려 저를 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이야기, 제가 들은 음악 이야기, 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진우 씨, 그거 알아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저는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손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벼락을 맞아 다 죽은 줄 알았던 고목나무 이야기인데요.
다음해 봄에 그 흉측한 그루터기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대요. 사람들은 말하죠. 뿌리만 살아있으면 희망은 있다고요. 저는 마치 제 자신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 남자가 제 말을 전부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감정 없는 듯 보였던 그의 가슴 속에서 희망의 씨앗 또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집은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원치 않게 배우가 된 저는 그 완벽한 가면들 위로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제가 이 집에 온 지도 어느덧 석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저는 진우 씨를 돌보는 기계적인 일상과 김 회장의 질책, 그리고 김영철 상무의 위선적인 방문에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불평하거나 피곤할 권리도 없이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배운 한의학 지식은 제가 진우 씨를 그저 기계적으로만 돌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마사지와 지압, 관절 운동이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괴사를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가사도우미가 물러가고 저택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기면 저는 저만의 조용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께 배운 마사지와 지압 기술을 이용해 그의 근육과 뼈 하나하나에 부드럽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저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불행한 남자를 향한 진심 어린 연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사지를 하며 학교에서의 즐거웠던 이야기나 새로 배운 약재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가 대답해 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말이 그가 갇혀있는 차가운 세상에 조금의 온기와 생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제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가 치던 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숨소리를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침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감각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숨을 죽이자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 중에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에 그 남자가 더 이상 가만히 누워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가느다랗게 실눈을 떴습니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줄 알았던 김진우 씨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켜 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체 전체가 부들부들 떨렸고 팔 근육은 파랗게 핏줄이 설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적셔 관자놀이로 흘러내렸지만 그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황급히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인가? 현실인가?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앉은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자기 몸과의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팔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낮에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그의 두 다리가 분명했습니다. 다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침대를 단단히 붙잡고 쓸모없어 보였던 두 다리에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굳게 감은 두 눈 속에는 무서울 정도로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갓 걸음마를 뗀 아기처럼 비틀거렸고 한 손은 여전히 침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섰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똑바로 섰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면서도 충격적이어서 저는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균형을 잡은 그는 침대에서 손을 떼고 근처 옷장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위태롭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족쇄를 끌고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옷장을 짚고 다시 벽을 짚으며 어둠 속을 이동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한참 동안 밖에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돌려 방 안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 특히 오른쪽 다리가 더 약해 보였습니다. 바닥에 살짝 끌리며 미세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락빠진 운동화, 그건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제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는 이 어둠 속에서 홀로 이 처절한 싸움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운동화의 비밀은 풀렸지만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비밀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자신의 친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속여야만 했을까? 그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닌가? 왜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폐인처럼 보이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만 했을까? 연약하고 미동도 없던 모습 뒤에 그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저는 침대에 누워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머리는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극심한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동정하고 운명의 불행한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사실은 강철 같은 의지와 하늘을 뒤흔들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에 대한 모든 것, 이 집에 대한 것, 이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위험한 체스 게임에 우연히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규칙도 모르고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는 게임. 그리고 제 법적인 남편,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저 남자가 바로 그 게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척 해야 할까? 아니면 그와 마주해야 할까? 어느 쪽이든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이 집에서의 제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간이 침대에 나무 토막처럼 굳은 채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전례 없는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의 모든 세부 사항과 사건들이 마치 빨리 감기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회장의 차가운 얼굴, 김영철 상무의 위선적인 미소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세했던 질문들, 그리고 텅 비어있는 듯했지만 때때로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던 김진우 씨의 눈빛,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며 아직은 형태가 불분명하지만 끔찍한 전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우 씨가 지친 듯 침대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불을 덮고 눕고 나서도 제 심장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만약 그 운동화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저의 호기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척 이 기만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곁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치밀한 연극을 벌여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평소처럼 진우 씨를 돌봤습니다.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 식사를 떠먹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를 보는 제 눈빛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저 자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 그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감정 없는 밀랍 인형처럼 두 눈을 굳게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그의 얼굴을 닦아줄 때 제 손의 미세한 떨림을 느꼈거나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제 심장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전 내내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겁고 숨막히게 흘러갔습니다. 김 회장이 한 번 들러 평소처럼 몇 마디 핀잔을 주고 갔고 김상무도 여전히 위선적인 미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말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조카는 여전한가? 세아가 아무런 차도가 없나 보구먼. 안타까워서 어쩌나.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잔인한 희열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가사도우미가 식기를 가져간 후 저는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전례 없는 행동이었고 김 회장이 알면 불같이 화를 낼 것이 분명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오직 대답을 원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진우 씨의 휠체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연기하세요, 김진우 씨. 어젯밤에 다 봤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고통,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무엇을 봤죠? 쉰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약간 어색했지만 여전히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충격과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인정하려나 봅니다. 당신이 일어서는 걸 봤어요. 방 안을 걸어다니는 것도요. 저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대 밑에 있던 운동화, 당신 거죠?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대체 뭘 하려는 거죠? 진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득했고 끝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저를 돌아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였다고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당신과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서연 씨. 그는 제 이름을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2년 전 제 사고가 단순한 사고였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살인미수였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제 피를 나눈 가족이 완벽하게 계획한 음모였죠. 누구요? 살인미수, 가족, 이건 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2년 전 출장길에 올랐을 때 고갯길을 내려가던 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파열되어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상처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우연히 엿들은 전화 통화였습니다. 주모자가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는지, 왜 자신을 살려두었는지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였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작은아버지 김영철 상무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상무. 항상 조카를 아끼고 걱정하는 척했던 그 남자가, 그는 김산그룹을 통째로 삼키고 싶었던 겁니다. 진우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회사를 힘겹게 이끌며 모든 희망을 제게 걸고 계셨죠. 그는 저만 제거하면 어머니를 조종하고 이 모든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사고, 그가 사람을 시켜 제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낸 짓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의식을 차린 후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하고 그의 가면을 벗길 증거를 찾을 유일한 방법은 제가 더 약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마비된 척, 언어 능력까지 상실한 척 연기했습니다. 그가 방심하고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싶었죠.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쓸모없는 폐인이 되었는지 확인하러 왔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김상무의 모든 기이한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연민 때문이었을지도, 그의 의지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그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우 씨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돕고 싶습니까? 위험할 텐데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집에 들어왔고 당신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제 와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두려움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당신과 함께 맞서 싸우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픈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라고 의학을 배운 게 아니에요. 진우 씨는 따뜻한 빛이 감도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씁쓸하지 않은 감사와 신뢰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만약 당신만 괜찮다면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한의학 지식은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제 회복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더 이상 쓰라린 거래가 아닌 동맹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침묵 속에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집에서의 제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와 진우 씨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기묘한 부부, 즉 감정 없는 마비 환자 남편을 돌보는 젊은 아내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방문이 잠기면 또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신혼방은 비밀 물리치료실이 되었고 저는 한의대 졸업반 학생에서 제 남편의 개인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모든 한의학 지식을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척수 손상 후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혈과 경락을 자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는 소독된 침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처음 가느다란 침을 손에 들었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사람에게 시술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 대상이 바로 김진우 씨였으니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혈자리를 잘못 짚으면 침대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고 있던 진우 씨가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난 당신을 믿어요. 그냥 해요. 그의 신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의 다리에 있는 족삼리혈, 양릉천혈, 환도혈 등의 혈자리를 신중하게 찾아 하나씩 침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어떤 불평도 없이 참아냈습니다.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며 제 마음은 아려왔습니다. 침술이 끝나면 쑥뜸으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와 지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경락을 따라 문지르고 혈자리를 눌러주며 그의 기혈순환을 돕고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고된 작업이어서 매일 밤 일이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그가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모든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다리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치료를 계속하자 그의 근육이 눈에 띄게 단단해지고 반사신경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서 훨씬 안정적으로 일어서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치료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유일한 후계자로서 겪어야 했던 압박감, 그리고 사고로 잃어버린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겉모습 뒤에 그는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을 열고 제 가족 이야기와 사람들을 치료하는 작은 한의원을 여는 것이 꿈이라는 소박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외로운 영혼의 동질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소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싹 텄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에 조용히 흐르는 작은 시냇물처럼 서로의 영혼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메마른 땅을 적셔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책임감만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릴 때 걱정했고 그가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의 취향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몰래 가사 도우미에게 부탁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치료가 끝나고 지쳐 잠든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의 이마를 덮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그를 향해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우 씨 또한 더 이상 저를 돈으로 사온 간병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존중과 감탄, 그리고 그 자신도 모르는 부드러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손이 다 거칠어졌네요. 어느 날 마사지를 마친 제 손을 그가 붙잡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아요.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치료 중의 신체적 접촉과 영혼의 교감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지압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가볍게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온 세상에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만 하는 비밀스러운 연인 같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달콤하면서도 쓰라리고 또 위험했습니다. 그동안 진우 씨의 비밀 조사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 상무의 사무실에 몰래 추적 장치를 설치했고 외부의 믿을 만한 친구를 통해 그의 공금 횡령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교활한 늙은 여우 김영철의 가면이 벗겨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진우 씨에게 침을 놓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내 말 들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그의 정체를 밝혀내면 나와 이혼하고 이곳을 떠나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이곳은 너무 위험하고 복잡해요.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계약이었어요. 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얽매고 싶지 않아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줄게요. 그 말을 듣고 기쁘기는커녕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제가 돈 때문에 당신을 돕는다고 생각하는군요. 보답받고 싶어서 여기 머문다고 생각하는군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김진우 씨, 당신은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는 망연자실한 그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뛰쳐나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서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사랑. 하지만 그는 몰라주었고 저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극도로 어색해졌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에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처음 만났던 날보다 훨씬 더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던 밤이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저택 전체가 순간적으로 정전되곤 했습니다. 저는 원래 천둥번개를 무서워해서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차가운 간이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자정 무렵 거대한 벼락이 바로 지붕 위에서 터졌습니다. 저택의 모든 전기가 나가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서연 씨, 어둠 속에서 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몇 초 후 휴대폰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와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의 얼굴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제 마음속에 모든 경계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우는 것을 보고 진우 씨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뺨에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난번 일은 미안해요.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단지 당신이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았고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난 당신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당신의 보답은 필요 없어요. 제가 흐느끼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전 자원에서 당신을 도운 거예요. 또 한 번 거대한 천둥이 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고 그는 저도 모르게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 그런 말 안 할게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저는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가슴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 씨, 한참 후에 그가 다시 조용히 불렀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도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줄 수 있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안 갈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쫓아내지 않는다면요. 진우 씨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입맞춤은 이내 깊고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담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볍게 안아 올려 그의 커다란 침대에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이 방 안에는 오직 서로에게서 유일한 위안을 찾은 두 심장의 뜨거운 숨결과 박동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진정으로 서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운명적인 그날 밤이 지나고 한 달 후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아침마다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머릿속에 스친 한 가지 생각에 저는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몰래 밖에 나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을 보고 저는 욕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김진우 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또한 저처럼 충격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떨리는 커다란 손을 제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건가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떨렸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말아요.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두 사람을 반드시 지켜줄게요. 그의 단호한 눈빛에 제 마음도 굳건해졌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이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는 법. 제 뱃속의 아이는 날마다 자라났고 입덧 증세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후 저는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힘든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했고 매일 밤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면서도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몰래 친구에게 부탁해 임산부와 태아에 관한 책을 잔뜩 사와서는 밤마다 제게 소리내어 읽어주곤 했습니다. 작은 생명의 존재는 우리의 어두웠던 삶에 새로운 활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죠. 하지만 제 몸의 변화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체중이 줄고 안색도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김 회장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게으르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꼴 좀 봐라. 환자 하나 돌보면서 저렇게 초췌해져서야 아주 유리공준하셨네. 저는 묵묵히 참았지만 구토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 씨에게 죽을 떠먹여 주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김 회장이 방 한가운데 서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김상무도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새아가 무슨 일인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그는 여전히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김 회장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더니 아직은 평평한 제 아랫배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방을 청소하다가 제가 서랍 속에 부주의하게 숨겨두었던 두 줄짜리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김 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김 씨 가문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방에서 진우 씨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김 회장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김상무와 다른 시댁 식구 몇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제 앞으로 다가와 임신 테스트기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설명해봐라. 그녀의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밀이 탄로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그의 손은 핏줄이 설 정도로 굳게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김 회장은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임신을 해? 내 아들은 2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누워있는데 대체 누구의 아이냐? 말해. 그놈이 누구냐고.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게 간통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김상무가 분노로 비틀거리는 김 회장을 부축하며 나섰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일단 세아가의 설명을 들어봐야죠. 진우가 저렇게 아프니 세아가도 아직 젊은데 외로워서 한순간 실수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제 편을 드는 것처럼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욕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제가 외도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실수. 김 회장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 가문 전체를 능욕한 거라고. 부정한 씨앗을 이 집에 끌어들였어. 내가 저 년을 죽여버릴 거야. 저 부정한 년을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어. 그녀는 굶주린 맹수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진우 씨가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그는 너무 약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상무가 김 회장을 막아섰습니다. 형수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아가 솔직하게 말해. 이 아이, 누구 아이야? 사실대로 말하면 형수님도 정을 생각해서 살 길은 열어주실 거야. 그의 노골적인 협박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주위의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제게 웃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시댁 식구들이 지금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우 씨 아이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우 아이라고. 김상무가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세아가 농담도 참. 진우는 대소변도 남의 도움 없이는 못 가리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나. 지금 우리 모두를 바보로 아는 건가. 저는 절망 속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죄인으로 단정 지은 후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진우 씨는 분노와 무력감의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여인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폭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채 죄수처럼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감금보다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진우 씨를 위해, 그리고 제 뱃속의 작은 아이를 위해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그날까지 꿋꿋이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제게 지상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갇혔고 모든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매일 3번, 나이든 가사도우미 한 분이 식사를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식판을 내려놓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 옮기라도 할 듯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진우 씨도 제게서 격리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더러운 꼴을 보면 눈 버린다며 그를 다른 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제 상황을 알릴 수도 없었죠.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무력감이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육체적 감금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지는 신문이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김 회장과 김 상무, 그리고 집안의 어른 몇몇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제 자존심과 인격을 찔렀습니다. 말에 김 회장이 의자에 앉아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놈이 누구야? 얼마나 오래 만나왔어? 이 집에 몇 번이나 끌어들였냐고. 저는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적 없어요. 아직도 발뺌이야. 한 시집온 고모가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배가 저절로 불러와. 아주 낯짝도 두꺼운 년이네. 그들은 번갈아가며 가장 저속하고 악독한 말들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애인을 몰래 집으로 끌어들였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안 볼 때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극심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해명하려 했었고 애원했지만 제 모든 말은 그들의 저주와 비웃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정신적인 고문 속에서 김상무는 항상 온화하고 공정한 척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김 회장이 너무 흥분하면 막아서곤 했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천천히 물어보면 다 말할 겁니다. 세아가, 그는 동정하는 척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숙부도 세아가의 고충을 알아. 우리 진우가 저러니 젊은 나이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숙부는 탓하지 않아. 솔직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만 말하면 내가 형수님께 부탁해서 살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 목돈을 받고 떠나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나? 그의 말은 자비롭게 들렸지만 실은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동의한다면 저는 평생 부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고 제 뱃속의 아이는 사생아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숙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의 단호한 대답에 그는 인내심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위선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잔인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좋아, 그렇게 완강하게 나온다면 숙부도 더는 봐주지 않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틀어 김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몰래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군요. 화면에는 정원 구석에 CCTV에 찍힌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가 집안의 젊은 경호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정원을 산책하다가 그가 난초, 화분을 돌보는 것을 우연히 보고 어머니도 난초를 좋아하셔서 몇 마디 물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화는 몇 분 만에 끝났고 완전히 순수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소 짓는 순간 경호원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는 순간들만 남아있어 마치 우리가 몰래 데이트하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상무는 몇 장의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도 보여주었습니다. 경호원의 번호에서 낯선 번호로 보내진 달콤한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 밤 기회가 있을까요?
걱정 말아요. 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조심할게요. 자, 김상무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보세요. 형수님, 이 집 안에서 경호원 놈과 놀아났습니다. 감히 우리 진우 머리에 뿔을 돋게 하고 정부까지 끌어들여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고요. 김 회장은 그 증거들을 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쳐다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세상에 가문이 망할 징조로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요물을 집에 들였단 말인가. 저는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고였습니다. 저는 그 경호원의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우연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꾸민 배우는 바로 김상무였습니다. 그는 경호원을 매수하고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말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저의 모든 해명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틀 후 제가 두려워하던 가족 재판이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장엄한 법정이 아닌 바로 이 저택의 거실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어떤 법정보다도 더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김씨 가문의 모든 친척들이 나이든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소파에 앉아 차갑고 엄숙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하고 공개적인 처형에 참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들에게 이끌려 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져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실 한가운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 꿇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위의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제게 웃으며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칭찬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은 주재석에 앉아 감정 없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상무가 교활한 승리감을 가식적인 슬픔으로 감춘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와 떨어진 구석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텅 빈 표정이었고 두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피부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도 저처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를 부른 것은 우리 가문의 지독한 수치를 증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거두어주고 호의호식하게 해준 이 며느리가 온 가족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외간 남자와 놀아나 그의 아이를 베고 김씨 가문 조상님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가법에 따르면 이처럼 부정한 여인은 머리를 밀고 돼지우리에 가도 강물에 던져야 마땅하나 뱃속에 죄 없는 생명을 품고 있는 정을 생각하여 또한 가문의 마지막 체면을 지키기 위해 우선 창고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 아이를 낳는 날 그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고 저녀는 이 집에서 내쫓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에 있는 사람 있나?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곧 동의였습니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안 돼요. 제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절규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아니에요. 제 아이는 김씨 가문의 핏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 외침은 김상무의 비웃음 소리에 묻혔습니다. 세아가
이 지경이 되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모든 증거가 명백한데 이를 더 추하게 만들지 말게. 그는 김 회장을 돌아보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대신 이 철없는 조카 며느리를 단단히 가르치겠습니다. 오래 두면 밤이 길고 꿈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온화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맹수의 흉포함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멈춰. 희미하지만 힘있는 외침이 방구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김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잠시 멈칫하며 놀랐지만 이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네가 뭘 어쩌겠다고. 저런 부정한 여자를 감싸려는 게냐. 네 꼴을 좀 봐라.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놈이 무슨 자격으로 나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김진우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폐인이었고 그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우 씨에게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곧 닥쳐올 지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철 집게처럼 단단한 손이 김상무의 손목을 낚아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김상무는 깜짝 놀라 자신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욕을 하려다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극도의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김진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그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똑바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마치 산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거실 전체가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김 회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하반신 마비로 살아온 그들이 항상 폐인이라고 여겼던 김진우가 지금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숙부님, 김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약하거나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호하며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제 아내에게 손대려는 겁니까? 김상무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어떻게? 김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힘을 더 주었고 김상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숙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돌처럼 굳어버린 친척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지난 2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숙부님의 연극은 이제 여기서 끝내시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범한 의지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사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돌아올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의 공간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시선이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남자에게로 쏠렸습니다. 김진우. 그는 아직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산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이 그의 위로 쏟아져 대리석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위엄과 권위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집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가장 먼저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입술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일어선 거니? 세상에 내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니지. 내 아들. 그녀는 울고 웃으며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아들의 차가운 눈빛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재회의 기쁨이나 어머니의 걱정에 대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오직 거리감과 깊은 고통, 그리고 짙은 실망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김진우에게 손목을 잡혔던 김상무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였습니다. 그는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진우의 손, 2년 동안 남몰래 단련해온 그 손이 쇠집게처럼 그의 손목을 옥죄었습니다. 손목에서부터 뇌까지 전해지는 고통에 그는 정신을 차렸지만 지금의 정신은 혼수 상태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김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언제부터 회복된 게냐? 그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문의 복이다. 회복됐으면 말을 하지. 모두들 걱정했잖니. 그는 상황을 바꿔보려 조카의 회복에 기뻐하는 자상한 삼촌인 척 연기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김진우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음장 같던 눈빛이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김상무의 손을 놓아버렸고 김상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아직 조금 부자연스러웠지만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와서 허리를 숙여 부드럽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이런 일들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서연 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은 더욱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눈물은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동과 행복, 그리고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저를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저를 일으켜 세운 후 그는 저를 자신의 등 뒤에 서게 하여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견고한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온 가족과 마주 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자 김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왕의 기품, 자신감과 권위가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모두들 많이 놀라셨나 보군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거실 전체에 단호하고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같은 폐인이 다시 일어서서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연기하던 이 연극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해서 놀라셨습니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김 회장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어선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왜 제가 이 사실을 숨겨야만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2년 동안 제 친어머니에게조차 식물인간처럼 살아야만 했는지요? 김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왜냐하면 김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영원히 잃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집안에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죽기만을 바라는 자들이요. 그 말을 하며 그의 시선은 바닥에서 어정쩡하게 일어나고 있는
김상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사랑하는 숙부님. 김상무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진우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숙부는 늘 너를 걱정했는데. 걱정이요? 김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저를 걱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왜 아직 죽지 않았는지 걱정하셨습니까? 제 완벽한 계획에 왜 차질이 생겼는지 걱정하셨겠죠. 네, 네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구나. 김상무가 목소리의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얘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제 막 회복해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얘 말 듣지 마세요. 그는 김 회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김 회장 역시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생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우는 더 이상 그와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숙부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군요. 여전히 위선적이시고 여전히 연기를 잘하십니다. 하지만 숙부님, 모든 연극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바로 그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얼굴, 즉 가족의 탈을 쓴 악마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어느새 방구석에 서 있던 충직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비서님, 모두에게 재미있는 것을 좀 보여주시죠.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거실의 대형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곧 끔찍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가문의 모든 거짓과 기만을 쓸어버릴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그것은 구원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대형 TV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거실 안 긴장된 얼굴들을 비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습니다. 김상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곧 닥쳐올 불행을 예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2명의 경호원이 이미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보십시오. 김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제 사랑하는 숙부님께서 우리 뒤에서 저지른 짓들입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여러 개의 은행 계좌 내역서와 유령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명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것들은 지난 2년간 김영철 상무께서 김진우 도련님이 아프시고 회장님께서 상심하신 틈을 타 재무이사 등과 결탁하여 유령 프로젝트를 만들고 허위 계약을 체결하며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증거들입니다. 횡령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거실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5천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의자를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아, 이게 다 사실이니? 아닙니다. 저놈이 조작한 겁니다. 저를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거라고요. 형수님, 믿지 마세요. 김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서두르지 마시죠. 숙부님, 진짜 연극은 지금부터니까요. 그가 박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TV 화면이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상무의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건은 왜 그렇게 실수가 있었던 거야? 김상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거액을 줬는데 고작 그놈 하나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간단한 일을 처리 못해.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다고 상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화 푸십시오. 저희도 그놈 목숨이 그렇게 질긴 줄 몰랐습니다. 그런 절벽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다니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의사 말로는 살아도 전신마비 폐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상무가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쓸모없는 놈으로 살게 놔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지. 계속 감시해. 조금이라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면 즉시 보고해.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버릴 테니.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비명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계획하고 자신의 친조카를 무참히 죽이려 했던 주모자가 바로 항상 인자하고 도덕적인 척했던 저 남자였던 것입니다. 김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울음이었습니다. 불행한 아들을 위해 울었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이 동생을 맹목적으로 믿었고 그에게 권한을 주었으며 아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었고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아들 곁에 두고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는 악마다. 그녀가 김상무를 손가락질하며 절규했습니다. 왜 우리 진우에게 그런 짓을 했어. 내 친조카인데. 김상무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자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잔인하고 광기 어린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친족하면 뭐, 그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놈만 없었으면 김산그룹의 모든 것은 내 것이었어. 왜 형님은 모든 것을 누리고 나는 빌부터 사는 놈이 되어야 하지. 왜 저 어린 놈이 모든 것을 상속받고 나는 저놈을 모셔야 하냐고. 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내 것을 되찾아야만 했다고. 이 천하의 몹쓸 놈. 김 회장이 울부짖었지만 김진우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서연 씨도 그의 음모에 희생될 뻔했습니다. 그는 다시 박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상무와 경호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잘했어. 김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그 여자애한테 관심 있는 척해. 내가 너랑 그 애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주지. 넌 그냥 사람들이 너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믿게만 만들면 돼. 그 애가 임신하면 외도했다는 핑계로 쫓아낼 수 있겠지. 그러면 김진우 놈 곁에는 아무도 없고 대를 이을 놈도 없게 되는 거야. 내 계획은 완벽해질 거라고. 경호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상무님, 그래도 이건 너무 비겁한 짓 아닙니까? 사모님은 좋은 분이신데 좋다고? 김상무가 비웃었습니다. 이 세상은 멍청한 놈이 죽는 거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일이 끝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살인 미수, 재산 탈취, 그리고 저에 대한 무고와 모함까지. 모든 것이 김영철 한 사람의 손에서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교활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숙부님, 김진우가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셨군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요. 당신은 한 아내의 사랑을 너무 얕봤고 죽은 줄 알았던 한 남자의 생존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의 큰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우 씨는 가족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악마를 현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체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을 본 김상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신속하게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영철 씨, 당신을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가시죠.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진우를 증오에 차 쳐다보았습니다. 네 이놈, 김진우, 내가 이겼다. 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내가 죽어서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 경찰이 그를 연행해 갔습니다. 김씨 가문 사람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는 경찰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폐허와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거짓의 막은 내려졌지만 남은 것은 고통스러운 진실뿐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김영철을 태운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어지자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서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심판의 말도 경멸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얼굴에는 당혹감,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김 회장의 편에 서서 저를 비난하고 죄인으로 몰았던 친척들은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저나 진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인의 손에 놀아난 꼭두각시였다는 것, 하마터면 끔찍한 범죄에 가담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무너진 사람은 바로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냘픈 어깨를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통곡하지 않았지만 고통으로 깊게 팬 얼굴 위로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아들이 사고를 당한 고통, 그리고 이제는 가장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한 아픔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덮쳐와 권위 있고 오만했던 이 여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독단과 헛된 자존심이 눈을 가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믿지 않았고 진심으로 아들을 돌봐준 유일한 며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믿었고 그 결과 하마터면 자신의 손으로 친손자를 죽일 뻔했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기가 아닌 슬픔과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김 회장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들과 저를 번갈아 보며 후회와 자책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어미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끔찍한 어미야.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내 아내와 내 손주까지 죽일 뻔했다. 나는 죄인이다. 너에게 죄를 지었고 내 며느리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 김씨 가문 전체에 죄를 지었다.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그녀가 제게 몹쓸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녀 또한 악인에게 속아 이용당한 불쌍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 역시 마음속의 고통과 실망을 삭일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석상처럼 굳어있는 친척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다들 재미있는 연극을 보셨지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였던 연극 말입니다.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는 구경꾼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막이 내렸으니 모두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극에서 자신이 맡았던 역할이 과연 떳떳했는지 아니면 비겁했는지를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내부 문제는 이제부터 저 혼자 결정합니다. 그 누구의 말참견도 심판도 필요 없습니다. 불만 있는 분은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갔고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김영철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 그리고 공범들의 자백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 그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 명예훼손 등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주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횡령한 모든 금액을 김산그룹에 배상해야 했습니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아기는 죗값을 치렀고 저의 결백함 또한 법과 세상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진우 씨는 저를 친정으로 데려가 몸조리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작고 따뜻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은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 기쁘셨던 겁니다. 진우 씨는 직접 부모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때문에 서연 씨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남은 평생을 바쳐 서연 씨에게 헌신하고 다시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도록 지켜주겠습니다. 훌륭하고 진실된 사위의 모습에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외동딸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진우 씨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던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머니를 도와 부엌일을 하고 몇 시간이고 아버지와 장기를 두었으며 매일 밤 임신으로 부은 제 다리를 정성껏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과 따뜻함은 제 마음의 모든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회장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급 세단도 경호원도 없이 수수하고 낡은 옷차림에 초췌해진 얼굴로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저희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그녀를 발견하고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전에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사죄하러 왔습니다. 며느리를 잠깐 만나고 싶어서요. 마음이 고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김 회장은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야. 나는 끔찍한 시어머니였고 어리석은 여자였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그녀를 부축하려 했고 진우 씨도 부엌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세요. 아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용서해 주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몹쓸 짓을 했다. 너를 믿지 않았고 모욕했으며 심지어 너와 내 손주까지 죽일 뻔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제발 부탁이다. 내게 속죄할 기회를 한 번만 다오. 내 손주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다오. 그녀의 고통스럽고 후회 가득한 모습에 제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제 안의 원망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한 모든 행동은 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진우 씨를 보았고 그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더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여전히 진우 씨의 어머니시고 제 아이의 할머니세요. 김 회장은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원한이 진정으로 해소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정의는 악인에 대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뉘우치는 자에 대한 용서와 관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용서만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진우 씨는 예전의 대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어두운 음모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진우 씨는 도시 외곽에 작지만 따뜻하고 햇살이 가득한 집을 샀습니다. 집에는 제가 좋아하는 약초를 심을 수 있는 넓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오직 사랑과 웃음만이 가득한 우리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 진우 씨는 저를 매우 감동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모든 빚을 갚아드리고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사위로서의 책임입니다. 아버님께서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즐겁게 사셔야 제 아내 서연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 가족을 어려움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명예와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진우 씨의 조언과 지원 아래 아버지의 건설회사는 빠르게 회복하여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마침내 풍요롭고 평안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 또한 저의 용서를 받은 후 많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갑고 독단적인 여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온화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모든 경영권을 진우 씨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 절에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며 곧 태어날 손주를 돌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저를 찾아와 온갖 보양식을 챙겨주고 아기를 위해 직접 털옷과 모자를 떠주었습니다. 대립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고부 관계는 이제 친모녀처럼 따뜻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껍질 뒤에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몇 달 후 저는 아주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산부인과에서 돌아오던 날 양가 가족이 모두 모여 우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작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전에 없던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내 곁에 와줘서, 내게 이렇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해줘서. 김 회장과 어머니는 서로 손주를 안아보겠다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한때는 재계의 여왕이었던 사돈과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사돈은 이제 함께 육아 경험을 나누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날 이후로 바쁘지만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두 아들은 온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쏙 빼닮아 똑똑하고 장난기가 많았고 특히 부모를 잘 따랐습니다. 진우 씨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 되었지만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순간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남편이자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저 또한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진우 씨의 지원으로 저는 안연이라는 이름의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제 한의원은 약과 침으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고 지역사회에 건강관리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쓰라린 거래 결혼과 절망 속의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풍파와 굴욕, 그리고 끔찍한 음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량함과 끈기, 그리고 약간의 행운으로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아들, 그리고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때로는 혹독한 상황에 직면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선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고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행복은 때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곳에서 싹트기도 하니까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연 씨와 진우 씨의 파란만장했지만 행복한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우리 각자는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감회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악인이 벌을 받는 것에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사랑에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뿐만 아니라 삶과 인간의 그리고 연약함 뒤에 숨겨진 비범한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일 것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생에 대한 진한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미래를 통째로 맞바꿨습니다.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된 희생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참으로 귀하지만 김씨 가문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희생은 올바른 곳에서 존중받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요. 당신의 희생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당신의 선의가 이용당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일깨워주면서도 결코 자신의 선함을 당연하게 여기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크고 감동적인 교훈은 김진우라는 인물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으며 고독과 어두운 음모에 맞서야 했던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조용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말입니다. 매일 밤 온 세상이 잠들었을 때 그는 홀로 육체의 고통과 맞서며 한 걸음씩 걷는 연습을 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되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탄을 넘어 희망의 불꽃을 지펴줍니다. 가장 큰 역경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이 당신을 아무리 혹독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의지를 잃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당신에게는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서연 씨가 이야기했던 벼락 맞은 고목나무처럼 뿌리만 살아있다면 생명의 새싹은 반드시 다시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기만과 증오의 어둠 속에서 사랑이라는 꽃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서연 씨와 진우 씨의 사랑은 낭만적인 만남이 아닌 공감과 연민 그리고 신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진우 씨가 부유한 후계자라서가 아니라 그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 뒤에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량함과 의학 지식으로 그의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진우 씨 또한 서연 씨에게서 자신의 차가운 세상 속 유일한 빛과 온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동행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상대방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곁에 남아 손을 내밀어 함께 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라는 진리에 대한 단호한 증언입니다. 김영철 같은 악인은 아무리 교활하고 치밀해도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김 회장의 뒤늦은 후회 또한
독단과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삶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공평합니다. 오늘 당신이 뿌리 낙에 씨앗이 당장 결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서연 씨의 선량함과 착한 마음은 비록 처음에는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가장 값진 것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가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의미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의지의 힘은 상상도 못할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나누세요. 그것이야말로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올바름과 인과응보를 믿으세요. 선하게 살아가세요. 선한 원인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생이 항상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겠지만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가 굳건히 버텨낸다면 더욱 맑게 갠 하늘과 찬란한 무지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와 교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삶에 대한 작은 힘과 믿음을 더해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과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인간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과 방향을 찾도록 돕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